그러면은 그게 지금 그 책 챕터 중에 보니까 슈퍼앱 전쟁이라는 챕터가 예.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미국 플랫폼들의 그 영향력에서 어떻게 자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쭤봤는데 이 슈퍼앱 전쟁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상 그 외국 플랫폼들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들어왔다가 나간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우버 같은 게 아세안에 들어왔다가 그랩한테 지고 어쨌든 지분은 받았지만 예. 영어권을 양도하고 나갔거든요. 예, 나간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글로벌 플랫폼들이 잘하는 분야는 소셜미디어 같은 거예요. 다 페이스북 쓰거든요. 다 틱톡 쓰고.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일반 생활에서 서비스하는 부분들, 로컬 사업자들이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랩이나 라인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회사들끼리 서로 경쟁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 이외에 메신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택시도 카카오 택시가 가장 강력하죠. 다른 사업자들이 있지만 이 위치를 심각하게 위협을 가할 정도의 경쟁자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랩이 라이드 헤일링에서 전체 8개 국가에서 거의 한 7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버를 인수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독점의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완전히 지배적인 사업자는 아니에요. 왜? 고잭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올해 고잭이 인도네시아 1등 커머스인 토코페디아하고 합병을 했어요. 토코페디아는 인도네시아에서 성장한 인도네시아 홈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 회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도네시아에서 토코페디아가 계속 1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쇼피가 1등이 돼버렸어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꼈죠. 그리고 고잭은 저렇게 그랩이 계속 성장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내 안방도 내주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몸집을 좀 키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전격적으로 합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커머스를 가지고 있고 한쪽은 페이먼트하고 딜리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손을 잡아서 합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은 또 쇼피하고 경쟁하게 되죠. 그리고 베트남을 가면 베트남에서도 그랩 그리고 고잭이 또 진출을 했어요. 근데 물론 그랩의 힘에 고잭이 지금 뭐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여러 국가에서 보면 서비스별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의 규제 문제처럼 동남아도 그럼 이런 사업자들을 이 슈퍼앱들이 다 해먹으면 규제가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근데 얘기만 들어봐도 뭔가 규제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영역마다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플랫폼 사업자가 하나의 슈퍼앱이 아세안 전체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들이 경쟁을 하면서 더 나은 서비스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경쟁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가 이런 슈퍼앱, 플랫폼 사업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하고 너무 틀립니다. 우리는 카카오가 뭘 하면 골목상권을 주기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쪽 나라에서는 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랩페이를 안 받을 때는 아니면 그랩푸드를 안 쓸 때는 온라인으로 어떻게 내가 들어가서 배달을 업을 시작하지라고 했는데 이게 생기고 나니까 온라인으로 내가 배달 주문도 받을 수 있고 페이도 깔끔하게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배달 플랫폼을 만들려면 되게 힘들죠. 근데 여기서 배달 플랫폼을 만들어줬을 때 내가 거기에 셀러로서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배달이라든지 지급결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 거라 훨씬 수월하게 진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인도네시아의 예를 들면 그게 그랩도 있고 고잭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 사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부가 수건했던 원했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저절로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자들의 뭐 딜리버리 맨으로 라이더를 한다. 그러면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입보다 알바라도 하면서 소득을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디지털 헬스케어를 원격 진료라든가 약 배달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도 사실은 약 배달도 해요? 그런데 이런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도네시아는 섬만 17,000개가 넘습니다. 병원을 언제 다 지을 거예요. 물론 짓고 있고 뭐 병원이 존재하지만 구석구석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안을 보는 시각들이 한국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1인당 병원의 수, 의사 1인당 봐야 되는 환자의 수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단시간에 극복하려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매칭을 잘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픈데 17,000개 중에 어느 섬에
무슨 병원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의사 선생님이 지금 휴가 중인지 아닌지도 몰랐을 때 그걸 내가 일일이 가서 알아볼 수는 없는 건데 어떤 플랫폼에서 이렇게 원격 진료를 통해서 뭐 당신은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약을 지어서 약 지러 배 타고 한 2시간만 오세요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이게 딱 약 배달도 해주고 막 그런다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아직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들이 완벽한 원격 진료의 형태를 이루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아주 긴급한 아주 간단한 것들을 이미 이제 실행이 되고 있다. 여기 보면은 슈퍼앱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나눠 놓으셨는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네, 1차 대전은 그 흔히 말하는 그랩과 고쟁이 성장할 수 있었던 라이드 헤일링 부분. 그게 그래서 뭐 1차 디지털 대전이구나. 페이먼트, 뭐 푸드 딜리버리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대전에 속하는 거죠. 이미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블루 오션이 아니라 완전히 레드 오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이제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처럼 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러서 뭘 타긴 타야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연결해줬던 그 플랫폼의 시작 전쟁이 그랩과 고직의 전쟁.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페이먼트 그리고 딜리버리 서비스 그게 1차 그럼 대전. 1차 대전이라고 볼 수 있으면 지금은 2차 대전이 이제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디지털 페이먼트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영업자들이 예전에 현금 거래할 때는 내 신용 정보가 없어요. 은행 통장도 제대로 안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신용 정보가 없었는데 그랩페이 고잭페이를 쓰니까 이제 신용 정보가 쌓였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쇼피에 내가 물건 올려서 팔았어요. 그러면 나도 거기서 또 매출 정보, 신용 정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슈퍼앱 사업자들이 지금 가장 눈독을 들이는 영역은 어디냐? 디지털 뱅킹하고 대출이에요. 우리가 조금 이걸 잘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신용대출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인보증, 연대보증. 그렇죠. 원래 사람이 보증을 서줘야 되는 3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도박, 주식, 보증.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보증을 세웠었냐면은 우리나라에 신용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 신용 정보를 모아서 우리나라의 KCB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KCB라는 회사가 개인의 신용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이 신용 정보를 이용해서 신용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업들은 누구나 신용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런 신용 데이터 기반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만든 거고 동남아 국가에서는 그게 없는 상황에서 자생적으로 이 페이먼트 데이터가 쌓이고 거래 매출 데이터가 쌓이면서 자생적으로 그런 신용 데이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누구냐면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에요. 이 슈퍼앱 5개가 이런 정형 비정형이든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5개라는 게 그랩 그다음에 고잭과 토코페디아가 합쳐져서 고투그룹. 걔는 고투예요 이름이? 이제 고투그룹입니다. 그래서 상장될 때는 고투그룹을 찾으셔야 돼요. 고투그룹이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C. 그다음에 라인. 그다음에 라인도 들어가는구나. 그다음에 베트남에 가시면 베트남의 카카오톡이라는 잘로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잘로. 근데 이 회사의 이름은 VNG. 원래 회사 이름이 비나 게임이었어요. 비나 게임. 이렇게 해서 5개의 이 사업자들이 신용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구 비나 게임 이 회사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아직은 슈퍼앱으로서의 자리가 좀 불완전하긴 하지만 베트남은 약간 애국적 성향이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은 또 그만큼 메신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메신저에서 1등 사업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잘로도 잘로페이라는 게 있고요. 다 있어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만 더 성장하면 그 정도의 또 데이터를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슈퍼앱이 어찌됐던 뭐 개인 그다음에 뭐 라이드 헤일링하는 드라이버, 라이더, 소상공인 뭐 이런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붙어야 되는 건 뱅킹 서비스죠. 이 부분은 확실히 수익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자 받는 이커머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시작된 전쟁, 앞으로 커질 전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커머스나 딜리버리나 이런 게 굉장히 성장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물류가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렇죠. 물류 있어야죠. 물류가 진짜 돈 많이 들어요. 이게 쿠팡이 지금 돈 못 벌고 있는 게 물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은 항상 좀 다른 국가들하고 좀 차별성이 있어요. 이미 좀 많이 체계가 잡힌 나라고 그래서 뭐 물류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여기는 원래 뭐 신용카드들 보유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 섬 1만 7천 개의 물류 시스템은 쉽지 않습니다. 야, 우리 짜야만한 거 배달 안 됩니다. 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도 굉장히 뭐 완벽하게 갖춰지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물류 시스템 때문에 물류가 같이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더운 나라입니다. 콜드체인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돈 진짜 많이 들어가는 애들이 남아있네. 예. 그래서 이 뭐 육상, 해상, 뭐 항공, 모든 물류, 그다음에 뭐 라스트 마일, 콜드 체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년과 올해 집중적인 투자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이미 나타나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작년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올해 아세안에만 유니콘이 20개가 나왔어요. 에? 아니 유니콘은 전설의 동물인데 왜 전설이 20개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세안을 빨리 지우셔야 돼요. 한국도 작년 올해 이 유니콘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예, 예. 오히려 팬데믹이 오면서 모든 게 디지털로 옮겨가다 보니까 예. 이 기업들이 성장성을 더 높게 보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동남아도 똑같이 많이 투자가 돼서 유니콘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중에 상당 많은 기업들이 물류에 관계된 기업들입니다. 와, 근데 이게 참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그 개인이실 테니까 이게 이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자기네가 법인이거나 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자기가 프리-IPO 그 기업 상장하기 전에 거기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현지에 나가서 뭔가 비즈니스를 할 때 협업을 하거나 그러려면 이런 얘기들을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그 뭐 금융권에 계신 예. 분들하고도 해외 투자 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작년 뭐 재작년부터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든가 물류 센터를 짓는다. 그러면 그냥 투자를 했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크다고 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필요하니까. 계속 필요하고 예.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약간 부동산 투자에 가깝거든요. 그쵸. 예. 부지를 매입하는 거니까. 그럼 1차 대전은 아까 플랫폼의 성립 과정이 예. 제일 처음에 그 이동에 대한 예. 부분들을 충족시키면서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입지를 가지게 됐고 거기서 생겨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쇼핑, 뱅크, 예. 그다음에 이제 쇼핑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물류 예. 이쪽에서 경쟁이 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앞으로 올 전쟁인데요. 예. 뭐냐면 컨텐츠입니다. 콘텐츠. 예. 우리 발췌강제도 동남아 언어로 하자 그러면은 몇 개 국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아, 예, 그쵸. 예. 예. 이 오징어 게임의 열풍이 뭐 동남아라고 비켜가지는 않았어요. 아, 맞아요. 저도 넷플릭스 순위 보니까 대부분 1위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컨텐츠를 소비하는 건 네. 같은 돈을 주고 굉장히 효용이 높아요. 그쵸. 한 번만 들어서 여러 시간을 이게 쓸 수 있잖아요. 아, 개인 입장에서? 예. 근데 여기 인구가 6억 7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컨텐츠 시장이 지금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여기 평균 연령이 낮지 않습니까? 예, 30세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모바일 퍼스트, 모바일 네이티브,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젊은 층이 엄청나게 인구로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소셜 미디어도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아, 요새 콘텐츠를 너무 소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다니니까 좀 보긴 안 좋던데 그게 꼰대겠죠. 그래서 이 컨텐츠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라인과 네이버예요. 아, 그래요? 네이버가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5천억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5천억이요? 예. 그래서 이 웹툰, 웹툰은 웹툰. 적은 돈으로 사실 과금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도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웹툰이 뭐 나 혼자 레벨업, 아, 예. 다 똑같이 히트하고 있습니다. 아, 그 동남아에서도?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면 예. 불법. 아. 근데 다른 국가는 좀 덜한데 베트남이 좀 심하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베트남이. 베트남은 한국에서 이제 뭐 1화, 2화가 오늘 올라갔어요. 예, 예. 그럼 좀 있으면 베트남어로 2화가 나온다고 해요. 뭐 우리도 잘 알죠? 어떻게 올라오는지.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드린 그 오징어 게임이 그만큼 핫한 이유도 넷플릭스를 타고 넷플릭스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 예. 그래서 넷플릭스를 타고 뭐 디즈니를 타고 이렇게 그 동남아 전 지역에 컨텐츠의 붐이 불고 있는데 이 슈퍼 앱들 중에 컨텐츠를 가진 기업은요. 게임을 가진 VNG하고 예, 예. 게임으로 시작한 C. 가레나 씨. 예.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 그러나마 정말 자기네 게임이 아닌 다른 식의 동영상 컨텐츠를 가진 기업은 라인이에요. 근데 라인은 든든한 네이버라는 그쵸. 파트너가 있는 거죠. 거기엔 또 웹툰도 딸려 있고 거기에 뭐 드라마들도 딸려 있고. 근데 거기서 유튜브나 이런 거는 많이 안 봐? 어마어마하죠. 아, 이미. 예,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소득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글로벌 트렌드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뭐 유튜브야 무료로 보는 거니까. 예. 그렇긴 그리고 해. 유튜버가 되고 싶은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인플루언서도 너무 많고요. 안 되겠다. 동남아 안 되겠다, 우리. 그래서 저는 요즘 한국 기업들에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케팅을 하는데 TV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친근감 있는 유튜브를 찍어야 돼요. 자꾸 한류 스타를 데려가서 얼굴만 찍으니까 안 팔린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 그쵸. 예. 공감대 형성이 안 돼요. 음. 그런데 로컬의 유튜브하고 콜라보를 해서 잘 찍으면 예. 그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쵸. 뭐 그런 재미죠. 이렇게 TV에서 볼 때는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그들이 만든 걸 내가 일방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유튜브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것과 아니면 그 사람이 오피셜하게 보여주는 것 이상의 뭔가를 더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느낌을 좀 주게 되잖아요. 슈퍼 앱 분야에서 이 콘텐츠라는 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갖고 있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할 때 그랩이 안 하는 거라든지 그래 그랩 파고하든지. 하든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아직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메타버스가 한창 유행하잖아요. 예, 예. 예. 뭐 예를 들면 동남아가 훨씬 메타버스로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자체 제작을 할 수도 있고 프로바이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컨텐츠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진다는 건 알지만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비어 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K 콘텐츠가 동남아 시장에서 잘 먹히는 이유도 물론 잘 만들기도 잘 만들지만 그 동남아 시장의 자체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시장이 따라오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니까. 그러니까 사실 컨텐츠의 아이디어라든가 뭐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예.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데는 돈과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데 이 두 개가 다 약간 한국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한국은 전 세계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거의 탑티어에 올라왔다라고 잘하죠. 볼 수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갭을 메꿔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되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럼 예. 작가는 태국 작가인데 예, 예. 감독이 한국 감독이고 자본이 뭐 글로벌에서 왔다. 그렇게 태어난 게 랑종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 랑종도 굉장히 좀 그쪽에서 히트쳤던 예. 작품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콘텐츠라는 게 뭐 항상 드라마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는. 사실 한류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근저의 힘은 동남아에서의 무궁무진한 무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중국도 부침이 있었고요. 예. 일본도 부침이 있었고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 맞아요.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의 카테고리가 된 것이 지금 최근의 일인데 예, 예. 그때까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가 드라마 제작사들이 글로벌로 타겟했을 때 1차로 본 것은 다 예. 동남아시아예요. 그래서 뭐 태국 로켓 많이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경험치가 쌓인 것이 지금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꼭 한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동남아 시장으로 좀 넓히고 싶은데 동남아에서 한국 콘텐츠를 좋아하더라 해서 한국에다 돈을 넣어서 이렇게 예, 그런데 만들어진 이제 거죠? 그런 게 다시 너무 잘 돼서 이제는 글로벌에서도 먹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쵸. 예. 예. 그래서 동남아 중동은 한류의 오랜 파트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한류의 말씀해 주신 얘기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그 한류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한국의 어떤 콘텐츠 제작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자본이라든지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동남아 시장이 충분히 좋아하는데 예. 그 스토리 자체를 동남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남아 작가들이 만들고 동남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와 이 한류 특유의 어떤 제작 기술이 이렇게 결합이 된다면 그 진짜 오리엔티드된 정말 독보적인 콘텐츠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여기서 만들어서 동남아 시장을 팔아야 되겠다 막 이런 컨셉이 아니라 이제는 그 컨셉은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예 우리의 시장이고 예. 그러니까 파트너고. 우리 시장이고 파트너다라는 예. 개념으로 예. 그러네요. 예. 파이낸스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면서 따라갔는데 콘텐츠는 정말 뭐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확 깨는 것 같아요. 제 생각 자체도 우리가 콘텐츠 잘 만들어서 동남아에 잘 팔아야지 이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거를 깬 게 K-팝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K-팝은 이제 구성 자체를 다국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다른 컨텐츠도 그런 융합의 형태가 분명히 앞으로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시작은 동남아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를 좀 알아보는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치열한 전쟁 와중에 발굴되고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영역들 아까 파이낸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거고 예. 그리고 콘텐츠는 이제 아직 불이 붙진 않았지만 누구나 다 불이 붙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장인 것 같군요. 그럼 혹시 뭐 마지막으로도 이렇게 아세안 슈퍼앱 전쟁 책 관련해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왜 이 책을 썼는지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아세안이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이라도 혹은 앞으로 나갈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 이 팬데믹이 끝나면 뭐 너도나도 출장을 가면서 미뤄왔던 투자들도 할 것이고 수출을 뭐 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실 것이고 할 텐데요. 저는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좀 한번 읽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생각했던, 당신이 경험했던 동남아와 이 책에 쓰여진 동남아는 굉장한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한번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꼭 책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요. 예. 근데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동남아 시장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80년대 같은 부분이 있을 건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오히려 동남아의 그 옛 모습이 아니라 현재 모습을 보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모습 그리고 3년 뒤의 모습, 5년 뒤의 모습을 예상을 하고 가야 그쵸.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이 지역의 밀레니어들 그리고 젠지는 어떤지 이거를 젠지가 뭐예요? 아, 제너레이션 젠지. 예. 네. 그런 G세대. 그런 세대가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그걸 좀 알고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랑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생활 양식에선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냐? 소비하는 금액의 차이만 있을 그쵸. 뿐이에요. 그런 점을 충분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이렇게 저희는 그 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 주제를 좀 더 큼직큼직하게 잡았는데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가 필요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서 따로 모셔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이 관심 있는 그 분야 그게 집중적으로 자기가 내가 콘텐츠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면 콘텐츠 얘기만. 어쨌든 뭐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하시면 고 교수님께 연락해서 한번 같이 미팅도 해보시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공영 교수님 모셨는데 왜 모셔도 얘기가 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에 또 모시기 위해서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세안 네. 슈퍼앱 전쟁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